네, 반갑습니다. 네. 북칼럼니스트 박사 소개해 주신 바대로 네, 북칼럼니스트 박사라고 하고요. 이 책 듣는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낭독 행사를 11년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바로 지난달이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매달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듣고서, 너무 재밌다,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읽어보시게 되는 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관서가의 6군데, 울산의 6군데 지점들을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6군데 다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낭독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영감이고요. 이곳에 이제 이 공간에 이제 그 테마가 영감이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어떤 책을 소개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영감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넓은 주제거든요.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에 기대서 사실은 일상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얻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들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영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들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5권을 뽑았는데요. 이 첫 번째 책은 김소영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권하고 싶은데요. 이 김소영 씨 같은 경우는 어린이책 편집자이기도 하고 독서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혀주고 글을 쓰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주 신선한 글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정말 보통 때묻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일종의 이를테면 습관이라던가 이런 거 형성되기 이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생각과 발상으로 우리가 보통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깨는 그런 이제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 중에서는 자기 아이가 했었던 이야기의 어록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쓴 글을 보면서 또 새롭게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영감의 첫 번째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책을 통해 알았다면, 이번엔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나다나엘 존슨의 우리가 몰랐던 도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굉장히 익숙한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만들게 되었던 그 계기는 어린이였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책 한 권을 만들게 되었던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계기는 1살 된 딸 조세핀이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한 덕분이다.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책은 아이의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다가 생겨난 결과물이다. 당시 조세핀은 숱이 거의 없는 옅은 눈썹에 나름 멋스럽게 들쭉날쭉 자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미소를 지을 때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에 장난기가 어리면서 뺨에는 보조개가 생기고 6개의 이 중에서 윗니 4개가 보였다. 키는 식탁 아래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를 쿵 박을 정도였다. 아이는 그 문제를 이해할 만큼 영리하지 못해 힘차게 일어나다가 머리를 그대로 부딪혔다. 휘둥그레진 눈과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아이는 조금 다른 자세로 몸을 바꿔 일어나 보더니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했다. 그 무렵 딸아이의 정수리 숨구멍은 닫혀가고 있었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받아
아기띠로 앞으로 앉고 언덕을 내려오며 습관적으로 정수리를 만져보곤 했다. 이마에서 검지와 중지로 손가락 걸음을 한 보 내디딘 자리. 놀이터 모래 냄새가 풍기는 곧고 보드라운 금발이 넘실대는 곳에 있는 숨구멍이 완전히 닫혔다고 믿을 만큼 정수리뼈가 꽤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검지 끝으로 모서리가 말랑말랑한 부분이 느껴지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온몸에 세포가 일어나 딸을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몇 가지 용서하기 힘든 결점이 있었다. 우선 조세피는 보이는 것마다 이름을 물어봤다. 가장 좋아하는 말은 저거였는데 대개 물어보는 동시에 명령하는 말투였다. 저거? 아이는 도도하게 손가락을 뻗어 묻곤 명령하곤 했다. 그러면 나는 저건 집이야 하고 대답했다. 저거! 이번에는 아기띠에서 몸을 뒤로 한껏 젖혀 턱 아랫부분밖에 보이지 않은 채로 발을 뻗었다. 저건 하늘이야. 저거! 나무. 저거! 저것도 나무. 저거! 또 다른 나무. 부모로서 스스로 아연실색하게 되는 끔찍한 협상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다. 네가 소리만 꽥꽥 지르지 않으면 이 단조롭기 짝이 없는 지겨운 게임으로 내 진을 다 빼놓는 것을 용납할게. 그리고 몇 주 뒤에 나는 이 게임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규칙을 추가했다. 산책을 나갔을 때 아이의 질문에 2번 이상 같은 대답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조세핀이 나무에 대해 2번째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했다. 몸통이라고 말하거나 잎사귀, 나뭇가지, 잔가지, 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방식 덕분에 내가 수백 번이나 그 옆을 지나갔을 나무에서 아주 작은 노란 꽃이 피어난 것을 처음 알아차렸다. 가늘고 길쭉한 나뭇잎의 위쪽은 짙은 녹색이고 흰색에 가까운 아래쪽에는 검은 점들이 있었다. 잎이 무리지어 달린 가운데에는 자그마한 노란색 꽃들이 피어 있었다. 몇 송이를 따서 푸른색 가지가 워낙 유연해서 굵은 고무줄처럼 생긴 리코리스 젤리를 자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이 몇 송이를 따서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가져온 송이에는 꽃이 15개나 달려 있었고 제각각 자란 상태가 조금씩 달라서 내 손바닥에서 성장 단계를 다 펼쳐 보였다. 작은 공 모양의 녹색 봉우리에서 꽃망울이 터지면 꽃잎들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뒤로 활짝 젖혀지고 5장의 노란 꽃잎은 줄기를 감싼 5개의 초록 잎집과 완벽하게 서로 맞물려 노랑, 초록, 노랑, 초록이 반복되는 배열을 보인다. 꽃 가운데에는 오렌지빛 털이 촘촘히 나 있고 그 중심에 가늘고 투명한 꽃대가 있다. 아래에서부터 커지면서 불룩해지는 초록색 열매에 의해 꽃대가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노란색 꽃잎들이 떨어지고 마침내 완두콩만한 끝에 뾰족한 침이 달린 동그란 열매만 남는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꽃과 열매를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한 블록을 돌아서 서점에 가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조세핀을 유모차에 태워 집을 나섰다. 그곳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나무들이라는 중고책을 한 권 샀다. 책에 따르면 내가 발견한 꽃은 트리스타니옵시스 로리나라는 나무에서 핀 것이다. 도시에서 가장 흔한 가로수 중 하나로 저자는 다소 어수선하게 꽃이 핀다고 서술했다. 내가 애정어린 관찰을 했던 뒤라 무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의 이름은 약간 실망이었다. 좀 더 큰 체계 안에서 나무의 생태적 지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저 나무로 기억한 채 특정 나무를 지나쳤다면 진정으로 그 나무를 봤다고 할 수 없다. 분명 나무의 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나무를 지나치다가 그것을 티 로리나라고 인식한다고 해서 훨씬 좋을 것도 없다. 오히려 현학적인 라틴어 학명을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름을 기억한다면 역효과만 날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나무를 깊이 알아가는데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트리스타니옵시스는 이 나무종이 프랑스 식물학자 쥘 MC 트리스탄에 의해 처음 보고된 관목과 닮았음을 나타낸다. 옵시스는 유사하다는 뜻이다. 로리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나무가 월계수와 닮았다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인 이 나무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리스 월계수보다 투박하고 억센 그 잎으로는 학자나 올림픽 선수보다는 럭비 선수나 악어 사냥꾼의 머리에 씌우는 월계관을 만드는 게 더 어울릴 듯 싶어서였다. 티로리나의 꽃은 원래 4월과 6월에 피는데 모든 나무들, 그 무렵 어디를 가나 이 나무가 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모든 나무들이 11월 초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무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인디언 서머를 봄이라 착각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따뜻한 4월에 한번 피었다가 8월에 찾아온 이상추위 이후에 찾아온 두 번째 여름에 다시 꽃을 피운 걸까? 나무가 한 해에 꽃을 2번 피웠다면 나무의 관점에서는 2년이 지난 셈이니 혹시 한쪽에서는 지구가 더 빠르게 움직여 매년 몸통에 나이테 2개를 새긴 것은 아닐까? 내가 구입한 책에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도 꽃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알고 싶은 것들도 없었다.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해 맺는 것이고 그 관계는 어떠할까? 사랑, 착취, 아니면 속임수와 관련이 있을까? 나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나무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나무의 삶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조세핀과의 저거 게임에서 맥락 없이 무작정 생겨난 것은 아니다. 조세핀이 나무 못지않게 자주 물어보는 차고문이나 전봇대가 아닌 나무에 관한 책을 구매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어린 시절 시에라네바다 산맥 기슭의 작은 산에 자리한 집 주변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알았고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가지가 앙상하고 몸통이 휘어졌으며 녹색의 침엽이 칙칙한 회색빛을 띠는 소나무를 보면 발 아래 땅에 사문석이 섞여 있고 수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내가 시에라 산맥의 무더운 저지대 숲에 있다는 뜻이었다. 먹거리를 찾아 비참하게 땅을 판다고 해서 백인 금채굴자들이 디거라고 일축했던 현지 원주민의 별칭을 따라 이 나무들이 디거 소나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았다. 백인들의 눈에 원주민이 노예로 부리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회색 소나무의 휘어진 몸통 또한 목재로 쓰기 적합하지 않아서 소나무와 원주민은 같은 별명을 갖게 되었다. 당시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인디언들이 나무 주변을 캐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솔방울에 들어있는 잣은 기름지고 맛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땅 파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훨씬 잘 어울릴 법한 금채굴자들이 인디언의 땅 파는 행위를 비천하다며 무시했다는 것이다. 나무의 언어를 조금이나마 해독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내 삶은 풍요로워졌다. 세상을 조금 더 예리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고 만물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엿보게 되었다. 그 덕분에 전보다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마음도 더 평온해졌다. 나 자신이 땅에 조금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느낌이었다. 나는 조세핀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경험해 보길 바랐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나뭇가지를 가리켰을 때 저건 나무야 라고 말할 뿐 더해줄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없자 마음이 아파왔다. 내가 정말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지루한 어른들의 무리에 끼게 된 걸까? 조세핀마저 흥미를 잃게 될 때까지 나 스스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도록 두고 볼 건가? 그로부터 2년 후 조세핀의 여동생이 태어나면서 각각의 덤불과 나무에서 의미를 쥐어짜야 하는 필요성은 갑절로 늘어났다. 내 곁에 자연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무렵 나는 도시 환경의 자연사에 관한 좋은 안내서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도시의 생태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형적인 도시의 나무들은 전 세계 나무들이 무질서하고 변칙적으로 뒤섞인 것처럼 보일 뿐 진짜 자연 같지 않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과학자들은 인간이 도시에 뒤죽박죽 조성해 놓은 생기 넘치는 자연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도시의 야생생물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발견이 가능한 풍요로운 터전이다. 브롱크스에 위치한 포덤 대학교의 생태학자 케빈 매트스는 꽃을 관찰하기 위해 중간중간 멈춰서며 뉴욕시를 걸어서 가로지르다가 227종의 다른 벌을 확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생물학자 롭더는 맨해튼을 방문했을 당시 한 대학원생에게 주변을 관찰해보라고 요청했는데
대학원생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개미종을 발견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의 곤충학자인 에밀리 하톱은 LA 도시 지역의 파리들을 조사했는데 무려 30종이나 되는 신종을 발견했다. 나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야생생물에 관해서는 수십 권의 정성어린 안내서를 찾을 수 있었지만 내가 찾은 샌프란시스코의 야생생물을 다룬 책들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를테면 나무의 뿌리나 열매를 그저 거슬리고 처치 곤란한 것으로 보는 식이었다. 내가 진정 조세핀에게 이름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학술도서관의 깊숙한 서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함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며 아주 천천히 나무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나무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러자 전에는 그게 그것처럼 보이던 장소에서 다양한 종의 나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유칼립투스밖에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버드나무, 레드 아이언바크, 페퍼민트 버드나무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조세핀이 새소리를 들을 때면 새를 찾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 나 또한 멈춰서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길 모퉁이에서 특유의 기교를 부리며 울어대는 새소리를 들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이 지긋한 남자가 차고에서 나오더니 전신주 꼭대기를 가리켰다. 크림빛이 도는 회색 새는 아침 안개에 에워싸여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날개와 꼬리에는 흰색과 검정색 줄무늬가 있었다. 흉내집박이, 그 사람이 말했다. 매년 여기로 와서 몇 주씩 노래하는 녀석이지.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 볼수록 관심의 보상이라도 하듯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더 많이 열어 보여줬다. 일주일 후 조세핀이 저건 하고 티 로리나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적어도 이름을 말해줄 수는 있었다. 나는 나뭇가지에 바싹 다가섰다. 늘어진 잎사귀들이 팔을 뻗은 조세핀의 손에 닿았다.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 하나를 끌어내렸다. 전에 보았던 노란 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꽃이 있던 자리에는 통통한 초록색 열매들이 촘촘히 송이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 봐, 조세핀. 내가 말했다. 그러자 이번만큼은 아이가 저거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가지를 움켜쥐고 초록의 작은 열매 꼬투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우와 라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그 일의 계기가 되는 것들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의문일 수도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딸이 저거라고 외치는 소리가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테면 도시의 자연에 대해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또 밟고 또 책까지 내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는 의문들이나 아니면 사소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책은 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답변입니다. 네, 제목은 이상한 논문이고요. 산큐 다스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산큐 다스오라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76년생인데요. 와세다 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일본 문화 전공 박사 후기 과정을 수료한 문학 석사이자 현직 코미디언입니다. 네. 네, 이 코미디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미디를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도 나가고 여러 가지 잡지도 연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저하고 취미가 비슷한 게 많군요. 네. 그 중에서 이상한 논문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미디언이다 학자이니까 유머 감각도 있고 또한 이 논문을 보는 취미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논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라디오에 소개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발견했던 논문들에 대한 이제 그 글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논문을 소개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고바야시 시게오와 사토시가 2007년 일본 건축학계 환경계 논문집 제615에 실은 논문이고요. 제목은
경사면에 착석하는 커플에게 요구되는 타인과의 거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에 소개할 것은 간단히 말하면 공원의 언덕에 앉아있는 커플을 관찰한 논문이다. 제목의 표현에 따르면 경사면에 착석하는 커플이다. 이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좀 거창한 느낌이다. 논문의 내용은 커플이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앉을 수 있는 거리, 즉 다른 사람과 커플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저녁부터 심야에 걸쳐 커플이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섰는지, 그때 타인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커플끼리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전부 눈대중으로 계측했다. 대체 최종적으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런 관찰을 했을까? 아니, 그보다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훔쳐보기라고 하지 않던가? 이 논문 정말 괜찮은 거야? 논문을 읽어보면 관찰이 진행된 곳은 24시간 일반 공개 광장인 요코하마항 오산바시 국제여객선 터미널이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야마시타 공원이나 요코하마 마린타워를 볼 수 있고 하루 종일 누군가가 있고 야간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어서인지 커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숙련된 훔쳐보기 전문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 논문의 저자는 데이터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비조사까지 했다. 예비조사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과연 그 장소가 적절한지, 정말로 사람들이 오는지, 온다면 그 인원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유의미하지 않다, 즉 믿을 수 없다며 딴죽을 거는 선생들이 어느 학회든 꼭 있다. 예비조사는 낮부터 심야에 걸쳐 모두 5일 동안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17시부터 22시 30분까지 모두 4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잠깐, 예비조사 기간이 더 길잖아. 다만 예비조사 기간이 더 긴 것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사전조사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야 4일에 걸친 시간대를 한정한 조사를 통해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리라.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조사하는 방법을 필드워크라고 하는데 필드워크의 단점은 과연 그 데이터가 특수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보편성 있는 데이터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언어학의 영역 중 하나인 방언 연구의 경우 실제로 그 지방에 사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듣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이런 방언을 사용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취재 대상이 한 명뿐이면 그건 단순히 그 할머니의 말버릇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 지역 전체의 경향인지 알 수 없네 라는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태클을 방지하려면 일정 분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가령 수백 명을 대상으로 청취 조사를 실시해 지역의 특징과 개인의 특징을 선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은 필드워크를 통해 샘플을 많이 모음으로써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1000년 후에도 남아있을 커다란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학을 바탕으로 분명히 그렇군 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데이터를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대조사에는 아마도 고바야시 시게오 선생의 학원생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모기에게 여기저기를 물리는 가운데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학원에 온 게 아닌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쌍안경을 한 손에 들고 열심히 조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야말로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 아니할 수 없다. 역시 학문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 조사는 멀리서 커플들을 둘러싸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체류 시간, 어떤 자세였는지, 얼마나 밀착했는지, 밀착도를 계측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밀착도다. 무려 떨어져 있다, 바싹 붙어 있다, 손을 잡고 있다, 팔로 어깨나 허리를 감고 있다, 껴안고 있다의 5단계로 나뉘어 있다. 잠깐만. 껴안고 있다에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 그걸 좀 더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같은 흑심을 자극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그건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커플을 조사했는가 하면 체류자 수 704명이다. 704명?
단순히 계산하면 커플의 수는 그 절반인 352커플이 된다. 조사 기간은 4일이니 하루에 88커플, 하루에 5시간 반 동안 조사했으니 1시간에 무려 16커플. 그러면 조사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물론 요코하마항 오산바시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허가를 얻었겠지만 다음과 같은 수상적인 행동들을 관찰을 하면서 커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야 당연히 그랬겠지. 누군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고 커플이 깨닫는 순간 조사는 끝이니. 20대 남성 3명, 여성 3명의 조사원이 남녀 1명씩 조를 이루어 관찰. 뭐라고? 조사하는 쪽도 커플이었단 말이야? 커플이 커플을 조사한다니 왠지 커플 카페 같은 느낌도 드는데 게다가 아무리 조사를 위해서라지만 혈기왕성한 20대 남녀가 커플이 된다니 이거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완전히 사귀는 패턴이잖아. 흥분을 억누르고 이 논문에 적혀있는 내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결국 세 쌍의 가짜 커플이 1시간에 평균 16커플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얘기다. 조사원 한 커플이 1시간에 평균적으로 5커플 전후를 조사해야 가능한 수치다. 기본적으로 잔디밭을 올라간 곳에 있는 통로에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서서 또는 앉아서 관찰하기로 했다. 이러면 대놓고 수상하잖아. 아무리 커플로 위장했다고 해도 틀림없이 티가 났을 거라고. 관찰은 전부 눈으로 실시하며 수기로 기록했다. 완전히 가정부는 목격했다의 이시아라 에스코가 떠오르는 촌스러운 조사 방법이다. 이 가정부는 목격했다가 아사히 TV에서 방영된 인기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가정부와 달리 가짜 커플은 진짜 커플에게 지금 왜 일어서셨나요? 라든가 어느 정도 거리라면 다른 사람의 눈이 신경 쓰이지 않나요?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인물을 특정할 수 있거나 자세한 동작을 알 수 있는 촬영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략적인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촬영은 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기술이다. 이렇게 곱씹는 맛이 있는 표현 참으로 좋지 아니한가? 나 같은 논문 마니아는 이런 언어의 의미에도 주목하며 논문을 읽는다. 무작정 눈살을 찌푸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문은 하지 않고 속성, 연령 등은 조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했다. 논문을 보면 주관적 판단이라는 기술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다. 이 조사원이 25세로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25세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신용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면에 도통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은 높은 확률로 정확하다. 내 주관적 판단이긴 하지만. 또한 그 이상 조사할 방법이 없는 사항을 일단 저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분류하는 식의 방법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주관이라 믿을 것이 못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런저런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언제라도 이 판단은 역시 틀렸구나 라며 자신의 설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사실에 무게를 둔다. 그들의 목적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일 뿐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플이 어디에 앉을지 결정할 때 밤일수록 다른 사람의 눈이 후방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측면을 신경 쓴다. 또 타인과의 거리가 2, 3m라면 앉지 않고 5m 정도라면 안심하고 앉는다. 5m보다 가까운 위치에 누군가 있으면 체류 시간이 짧아진다. 타인과의 거리는 커플의 밀착도에 영향을 끼친다. 주위에 누군가 있으면 바싹 달라붙지 않게 된다. 타인과의 거리는 야간보다 주간이 더 길다. 여성이 남성보다 거리를 의식한다. 3m 이내에 누군가 있으면 손을 잡는 데 저항감을 느끼고 5m 이내에 누군가 있으면 손으로 어깨나 허리를 감는 데 저항감을 느끼며 6m 이내에 누군가 있으면 껴안는 데 저항감을 느낀다. 밤에는 낮보다 거리를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밝을 때 밀착하는 데서 창피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커플은 손을 잡는다. 서로 껴안고 있는 커플은 4일 동안 모두 18쌍이 있었다. 한편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편이 좋다는 커플도 있다.
주위에 커플이 있는 편이 안심이 된다. 다른 사람이 있는 편이 안심이 된다 등이 이유다. 해안가에 앉아있는 커플에 비해 경사면에 앉아있는 커플은 좌우보다 전후의 거리, 특히 뒤쪽을 의식한다. 다른 사람이 있는 편이 좋다고 하면 이상한 취미라도 있는 건가? 라고 억측하기 쉬운데 여성으로서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다면 근처에 아무도 없을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도 없기보다는 5m 정도 떨어진 곳에 누군가 있는 편이 마음이 놓일 것이다. 남성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하면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의 저자인 고바야시 시게오 선생은 대인거리를 연구하고 있다. 대인거리란 요컨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거리다.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타인의 존재가 신경 쓰이지 않지만 거리가 줄어드는 순간 신경이 쓰인다. 이것은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남성이라면 소변을 볼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여서 소변이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타인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리, 공간을 심리학 용어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리고 고바야시 선생이 이 논문을 쓴 동기는 퍼스널 스페이스의 주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의문에서다. 요컨대 자신의 영역을 애인끼리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조사한 것이다. 참고로 고바야시 선생은 이 연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선상으로 체류하는 커플에게 요구되는 타인과의 거리로 이쪽은 경사면이 아니라 해안선에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는 커플끼리의 거리를 측정 연구다. 해안선이라고? 선상이면 어떻고 경사면이면 또 어떻다고 이런 조사를 쓸데없이 2번씩이나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안선 논문에서 측정한 것은 좌우거리다. 한편 경사면 논문에서 측정한 것은 전후거리다. 원서 30쪽에 조사 결과 알게 된 점으로 다른 사람의 눈이 후방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라는 측면을 신경 쓴다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안선과 경사면 양쪽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끌어낼 수 없었을 결론이다. 이제 독자 여러분도 깨달았겠지만 이 논문에는 이렇게까지 치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 연구가 쓸모가 있다 혹은 없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다만 가령 같은 음식점 등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떠올리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을 보면 커플을 의식한 음식점의 경우 테이블과 테이블의 거리를 5m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이상적임을 알 수 있다. 어떤 환경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머무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감각의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는데 그것을 필드워크의 기법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했다. 요컨대 감각을 가시화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바야시 선생의 논문은 사실 진기한 논문 따위가 아니라 위대한 연구였던 것이다. 후일담인데 이 논문을 TBS 라디오에 아라카와 교케이 데이케치에서 소개했더니 집필자인 고바야시 시게오 선생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 연락을 받았을 때는 내가 훔쳐보기 오는데서 화가 나셨구나 라는 생각에 긴장했는데 정작 고바야시 선생은 고맙다는 인사를. 난 놀라움과 함께 고바야시 선생의 넓은 아량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사를 맡았던 가짜 커플 3쌍 중에 한 쌍이 진짜로 커플이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였다. 으악! 진짜로 두근두근 메모리얼이잖아. 이 두근두근 메모리얼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네. 고바야시 선생에게 지금은 어떤 연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미 커플이 된 사람들보다 커플이 되기 전인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 더 관심을 느낍니다. 공간 형성이나 동선, 조명 같은 건축의 힘으로 그 첫 발을 내딛도록 도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내친 김에 러브호텔의 연구는 어떻습니까? 라는 버릇없는 제안을 해봤다. 그러자 고바야시 선생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그쪽에도 흥미는 있습니다. 입구 주변의 디자인에 따라 어떤 유형의 커플이 잘 들어가는지 경향이 있는지 조사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학생들도 거부감을 보였고 그런 조사를 하기에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역시 생각은 했던 모양이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학생 커플이 더 늘어났을 텐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넓고 재밌는 사람은 많이 있죠. 네. 네 번째 책은 이거는 예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읽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술보다는 우리 일상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사회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감이라고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태도가 작품이 될 때라고 하는 책은 그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영감과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박보나 씨가 지었고요. 되게 재밌어요. 물론 그 예술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겠지만 보지 않고 보더라도 아,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런 책입니다. 연극이 배우와 관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기 쉬운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또 생각해보게 하는 어떤 계기를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 유일한 관객으로 참여를 그랬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떤 걸 느꼈을까? 좀 상상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가져온 책은 제목이 선물입니다. 선물이고요.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일은 왜 중요한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영감은 영감인데 새로운 영감이라기보다 오래된 영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기프트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선물을 준다, 주고 받을 때 그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재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 재능들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점을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받는 만큼만 해주고, 주는 만큼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오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 세상에 들어가는 그 가장 유일한 그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다면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여름 알래스카의 시트카에 있을 때였다. 나는 틀린기 쪽의 한 원로와 산책을 나갔다. 그녀는 선물과 예술에 대한 내 책이 아주 좋았다면서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지금 읽는 부분은 들어가며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책을 사람들이 읽고 난 이후에 쓴 부분이에요. 그녀는 선물과 예술에 대한 내 책이 아주 좋았다면서 특히 부족민의 선물 경제를 묘사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부족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 시제로 쓰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몇 년이 지나 마치 그 당혹스러웠던 실수를 바로잡도록 도움을 주는 듯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캐나다 영화 제작자 로빈 맥케나가 각본과 감독을 맡았는데 제목은 그냥 선물, 기프트였다. 이 영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4가지 사례를 추적하는데 그중 하나가 포틀레치이다. 포틀레치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얼러트 베이의 남기즈강에 사는 콰키호틀족이 지키는 정성스러운 선물하기 행사를 일컫는다. 이전 판본에서 나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포틀레치는 집단 내에서 자기 서열이 공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부족의 일원이 베푸는 며칠간의 축제였다. 축제에선 늘 지위와 너그러움이 관련되어 있었다. 누구도 재산을 내주는 일 없이 지위를 얻을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그 모든 것을 수정했다. 다큐멘터리 선물이 명확히 보여주듯 포틀레치는 축제이며 늘 지위와 너그러움은 관련되어 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마커스 엘프리드는 자신의 아량을 증명할 뜻이 있는 사람으로 나온다. 광활한 얼러트 베이부터 시작해 먼 산, 고요한 수면 위로 낮게 나는 새 한 마리, 기둥 위에 앉아있는 흰머리 수리를 따라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마커스의 아버지 웨인 엘프리드가 콰키오틀족의 말에는 초자연에서 온 선물, 창조주에게 받은 선물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이 초자연적인 선물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이는 대단한 사냥꾼이고 어떤 이는 대단한 고기잡이입니다. 갓 부족장이 된 것을 축하받으려는 아들 마커스는 가면과 조각상을 깎는 솜씨가 뛰어나다. 그는 갤러리를 통해 조각품을 파는데 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따로 떼놓는다. 이른바 포틀레치를 위한 저축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내 아들도 그런 선물을 갖고 태어났죠. 아들은 자신이 가진 선물을 이만큼까지 오는데 사용했습니다. 마커스도 비슷하게 말한다. 내게 주어진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뒤이어 마커스는 콰키오틀족 포틀레치의 짧은 역사를 들려준다. 포틀레치는 주머니가 텅 빌 정도로 우리가 가진 마지막 한 입까지 주는 일을 말합니다. 이곳에 나타난 백인들은 포틀레치를 막으려고 했죠. 나는 그들이 포틀레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내주고 있었던 것인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포틀레치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갔어요. 지금은 되살아난 전통을 기록한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임과 포틀레치에 늘 동반되던 의례적인 선물, 가령 단추담요와 동판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본다. 보다 현대적인 물품도 나눈다. 통에 든 소금과 후추, 은팔찌와 동팔찌, 지폐 등이다. 부족의 오두막 뒤에는 놀랍게도 다용도 밀가루 1100자루가 받침대 위에 쌓여 있다. 이를 구경하던 한 콰키오틀족 구경꾼이 이렇게 말한다. 저걸 우리는 선물의 산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현재 시제를 취한다. 웨인 알프레드가 자신이 이해한 핵심을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다. 포틀레치 시스템은 우리 부족을 다 함께 묶어주는 접착제이다. 맥케나의 영화에 나오는 선물 교환의 다른 세 가지 사례도 이런 순간과 아주 흡사하다. 그중 하나인 버닝맨은 해마다 여름 막바지에 네바다 북서부 블랙록 사막에서 열리는 예술축제이다. 버닝맨은 공동체와 예술을 실험하는 장으로 이를 이끄는 일련의 지도 원리 중에는 선물하기도 포함된다. 버닝맨은 선물하기 정신을 구현한 행사이다. 선물의 가치는 무조건적이다. 선물하기는 담례라든가 동등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과의 교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집결지에 도착하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 커피와 얼음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선물로 교환되게 되어 있다. 관광 안내 책자에는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왔다면 최선책은 주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서 이렇게 덧붙인다. 선물하기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는 상업적인 후원이나 거래, 광고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소비가 참여적 경험을 대신하는 것에 저항한다. 고백하건대 나는 맥케나의 영화에 제시된 사례를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버닝맨의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버닝맨은 입장권이 있는 행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입장권 가격은 210에서 1,400달러로 나와 있다. 따라서 매개되지 않은 즐거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업적 매개의 순간이 끼어든다. 게다가 멀리서 본 내 눈에 버닝맨은 고전적인 카니발과 같은 구조로 보였다. 즉 일정 기간에만 허용되는 의례적인 자리바꿈과 유의적 방출로 사실상 평소의 실천을 재확인하고 공고히 할 뿐인 행사 말이다. 어쩌면 버닝맨은 상품 거래자들이 그곳에 가서 평소 쌓인 것을 분출하고 활력을 되찾아 책상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맥케나의 영화는 내가 품고 있던 회의주의를 누그러뜨릴 만큼 자세하게 어떤 버너, 이 버너는 버닝맨 참가자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버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째로 버닝맨이 참가자에게 한시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자신을 스몰 프라이,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몰 프라이라고 부르는 한 여성을 따라간다. 낮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녀는 물과 발효시킨 꿀로 벌꿀술을 만드는 양조업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커다란 벌 모양 아트카를 만들고 벌꿀술 여러 항아리를 싣고 와서 동료 버너들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스몰 프라이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먼저 꿀 기부 요청서를 보냈다. 응답자 가운데 한 사람도 벌꿀술 양조업자였다. 두 사람은 곧 꿀과 벌꿀술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아트카 제작에도 힘을 합친다. 기계를 잘 모르는 스몰 프라이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지역 예술가를 위한 공간,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예술가에게 공용 도구와 공간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콰키오틀족이 포틀레치 축제를 수년간 준비한 것처럼 버닝맨에서 버너들이 주고받는 것 또한 자유롭게 주어진 상호 지원이라는 오랜 배경에서 나온 결실이다. 이렇게 공동체가 생겨났으니 역시 선물 교환이 접착제였던 셈이다. 게다가 맥케나의 또 다른 현대 사례를 보면 선물은 공동체를 창조할 뿐 아니라 보호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인류학자 조르지오 드 피니스는 2011년 로마의 한 산업지구에서 버려진 살라미 공장을 점거해 거주하는 이민자 노숙인과 이탈리아인 실직자 수백 명을 보게 된다. 공장 건물과 무단 거주자의 위태로운 지위에 혹임이 생긴 드 피니스는 독특한 현대미술관 MAAM을 만들기로 한다. 그로부터 몇 년 만에 MAAM은 세계 전역의 예술가 300여 명에게서 시간과 작업을 기부받아 공장을 벽화와 설치물로 채울 수 있었다. 공장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맞서 보호막, 즉 방패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부동산의 가치에 맞서 우리는 예술의 가치를 이용한다 라고 드 피니스는 말한다.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 문화가 아니다. 스펙터클의 사회다. 관광업 아니면 대량 소비니까. 오늘날 사회 시스템 속 기본 가치는 땅 주인이 나서서 상업적 목적으로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법이 작동하도록 돕는다. 2018년 내가 MAAM을 찾았을 때 건물주들이 곧 이탈리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로 그렇게 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선물로서의 예술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존재로 7년 넘게 버티면서 거주자들이 명명한 예술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례를 보더라도 선물 교환은 단지 지나간 문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선물 교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는 일련의 행동이다. 맥케나가 보여주는 마지막 사례는 타이완계 미술인 예술가 리 민웨이의 작품이다. 작품에 담긴 실행적 요소는 관객을 군더더기 없는 핵심으로 곧장 이끈다. 리의 작품 가운데 움직이는 정원은 길게 금이 간 바위 틈새에 꽃이 핀 형태이다. 미술관 측은 관람객이 꽃을 뽑아들고 거리로 나가 낯선 사람에게 주라고 권한다. 영화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한 아이가 구걸하는 남자에게 꽃을 준다. 또 다른 아이가 한 여성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선물을 거절하고 그 여성은 네가 가져 라고 말한다. 그 다음 여성은 꽃을 받는다. 어머나 좋아라. 정말이지 놀랍구나. 와. 마지막에는 거리의 악사 앞 쟁반에 꽃 두 송이가 놓인다. 영화 속에 가장 완전하게 기록된 작품은 소리의 꽃이다. 이 작품은 리가 요양 중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떠올린 프로젝트였다. 우리는 슈베르트의 가곡을 들으면서 아주 커다란 위안을 얻었다라고 그는 썼다. 그 곡들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이었다. 어머니와 나 모두를 달래주었고 어머니의 치유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머니의 병환과 약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어머니와 나의 사면성이 불현듯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엔가 어머니도 나도 떠날 것이다. 슈베르트의 가곡처럼 우리 자신의 생은 짧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다. 소리의 꽃 작품전을 열면서 미술관 측은 지역 오페라 가수에게 초청장을 보내 슈베르트의 가곡을 몇 곡 부르는 것으로 전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작품전이 열린 미술관을 돌아다니던 가수가 무작위로 한 관람객에게 다가가서 묻는다. 당신에게 노래 선물을 해도 될까요? 움직이는 정원에서 꽃을 선물했을 때처럼 어떤 관람객은 사양한다. 오, 이런, 나는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한다. 하지만 대개는 동의한다. 그런 사람들은 준비된 관람석으로 안내되어 의자에 앉는다. 그러면 가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관람객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이 연주는 시간과 공간 양면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꽃이 피고 지는 것이라고 리는 말한다. 포틀레츠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부의 증여, 음악적 훈련의 증여이자 노래 유산의 증여이자 모든 관계자의 시간 증여로 노래 선물을 받아들이는 관람객 또한 이 새로운 예술작품의 일시적 현재의 순간에 함께 참여한다. 이번에 나는 몇몇 내용을 바로잡거나 수정했다. 무엇보다 지금도 계속되는 부족민의 선물 교환에 관한 나의 설명을 지배하는 시제를 바꿨다. 이를테면 1장에 나오는 단순히 말해 포틀레츠는 축제였다라는 문장을 축제이다로 고쳤다. 이런 수정을 두고 그저 과거에서 현재 시제로 옮겨갔다라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의례는 그 자체가 늘 일시적 시간성을 갖기 때문이다. 영화에 기록된 포틀레츠는 마을에서 가장 큰 빅하우스라는 집이 아니라 매장지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에 부족의 원로들이 서서 조상들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현재 행해지는 선물 교환의 사례로 맥케나가 제시한 것은 모두 현대에 와서 발명된 것이지만 콰키우틀족의 의례만큼은 예외이다. 그것은 현대적인 동시에 고전적이다. 저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두고두고 우리 자신이 됩니다. 마커스 엘프리드는 말한다. 빅하우스는 축하 행사 기간에 문을 닫는다. 그 이유는 정체성이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선물은 원을 이루며 계속 순환합니다. 웨인 엘프리드는 말한다. 그것은 당신에게 오고 그 다음 당신은 그것을 넘겨주죠. 선물 교환에서 개인적 소유의 단명성은 집단의 장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저 다용도 밀가루를 비축하지 않고 곧바로 먹음으로써 부족은 계속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독수리가 하강해 얼러트베이의 물속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슬로모션 장면에 이런 내레이션이 깔린다. 우리 부족은 너무나 부유합니다. 돈이 아니라 가진 것이 풍부하죠. 이곳에서 태초부터 이어진 정말 좋은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 포텔레츠를 설명하는 동사는 단순 현재 시제가 아니라 예언적 완료 시제가 가장 적절하다. 현재의 순간에서 쉼없이 피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는 시제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선물 경제라고 하는 말은 경제라는 말이 붙어서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하고 이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지구는 굉장히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자기의 삶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영감에 대한 책은 오늘 5권을 골라왔고요.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들 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 내가 이 삶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이 아이디어, 이 영감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